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시고 아동문화 작가이시며 대전문인협회 회장이신 박순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 제17대 대전문인협회 회장님으로 당선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되셔가지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전보다는 전화가 좀 더 많아지는 거. 네. 전에는 회원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 네. 요즘은 무슨 직함을 가진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기자들 또 이제 자주 좀 만나 뵙고요. 네. 또 문희협회 회원들이 무슨 출판 기념회 한다든가 그럴 때 축사 이런 것 해서 전에는 해보지 않는 낯선 것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장님이 되셔서 챙기실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먼저 회장님의 양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순길 회장님은 1951년 5월 6일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셨고요.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대전 아동문학회 회원,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 또 대전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또 대전 아동문학회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단은 1982년 교사잡지 교육자료에서 동시 3회 천료 윤석중 거기서 또 하셨고요. 또 월간문학지에서도 하셨고 1994년에 개간문학지 오늘의 문학 평론으로 또 당선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서로는 시집이 굉장히 많으세요. 1시집에서 지금 8시집까지 내셨는데 제 1시집 남해에서 1987년도에 내셨고요. 그 다음에 2시집 그리운 이어 1993년도에 시도 출판사에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3, 4, 5, 6, 7시집 있으셨고 8시집은 사랑 하나 물으면 그냥 웃지요 라는 시집을 또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집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집도 4권이나 내셨는데 제1동시집에 노래하는 메아리, 제2동시집 아기는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3동시집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동시집에서는 자라듯 커가듯 이라는 동시집을 또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서로는 편지글 모음집도 내셨고요. 가는 세월 바뀐 사람이라는
한일출판사에서 내셨고요. 수필집도, 또 10년 후의 약속, 그다음에 평론집, 버리기의 영원성, 그다음에 교육 수상록이라는 또 인생 교육 노트를 또 내셨어요. 그리고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대전 문학상을 2010년도에 또 타셨고요. 대전 시문화상, 문학 부분 2017년도에 또 수상하셨고요. 금강일보 문학상을 2021년도에 수상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회장님은 시집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1시집에서 8시집까지 내셨는데, 작품 활동을 평상시에도 어떻게 꾸준하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써질 적에는 아주 기분이 좋고 네. 생활의 그 활력도 느끼고 또 작품이 이렇게 잘 써지지 않을 적에는 사람 만나기도 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 후에 이렇게 마땅히 어떤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작품을 주로 쓰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은 작품을 이렇게 보내오면은 그걸 읽고 답장 써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타인의 글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글은 이렇게 마땅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특히 그 원고 청탁을 이렇게 주로 받으면은 거기 출판사에 맞게 작품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작품을 쓰시면서 작품의 영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흔히들 얘기하듯이 그 주변에 그 사물에서 찾습니다. 그 삼라만상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특히 그 어떤 그 버려지는 것 그리고 젊은이의 가치와 차이 그리고 또 잊혀지는 것 주로 이런 것에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로 엊그제는 그 우리나라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후로 또 이제 비가 좀 제법 많이 내렸죠. 근데 비가 내렸을 때 도로가를 보면은 그 버려진 우산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버려진 우산을 보고 한참 동안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올 적에 우산을 맨 처음 찾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우산이 내 옷을 젖게 않게 하는 것, 또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어떻든 우산이 있으면은 그 작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데 그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게 과감하게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흉물스럽게 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훗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역시 세심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소중한 작품 중에서 에피소드나 회장님이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동시에서는 가을 저녁이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시에서는 그 준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동시 가을 저녁은 제가 초임지는 전라남도 여천 그 바닷가에 위치한 학교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 숙직실에서 제가 기거를 했습니다. 네네.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바로 숙직실로 가기가 싫어서 뒷산을 좀 이제 걷고 있는데, 그 바로 보이는 풍경, 네. 바로 그 풍경을 1분도 안 돼서 적었는데, 그게 그
제가 동시 3회 추천 작품이 되었어요. 윤석주님한테. 그 잠시 아유. 그 소개를 해주면 네네네. 그 아주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을 저녁인데 그 솔숲 사이 그 솔바람 그 솔 불고 그 악읍의 갈잎은 벌 떠는데 그 노을의 붉은 빛 가시기 전에 하나 둘 셋 별이 나타납니다. 그 이러한 그 동시인데 네. 아마 작품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작품 쓰는데 1분이 안 걸렸거든요. 아. 또 그거에 그래서 또 이제 완료 작품이 되어서 네. 어떤 영감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시는 아까 그 준비라는 작품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어느 조그마한 그 배가 이렇게 있는 그 어촌의 그 항구였었는데요. 네. 이 거기를 봐서 보니까 이 배가 다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배가 다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게 안이.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배는 뜨기 위해 네.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서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느냐? 변명은 하지 마라. 네. 그 운이 있다고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뭘 노력하자 하는 그 자극적인 작품이죠. 네. 근데 이게 그 서울 지하철 그에 개첩되기도 하고 네. 또 그 인터넷 보면 많은 서예가들이 대작품을 써서 이렇게 서예 작품을 쓰기도 하고 또 부산항공에서는 아마 한 1년 동안 벽에다가 제 작품 걸어놓고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노력하자 하는 그런 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라는 그런 시, 그 다음에 가을 저녁이라는 동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아유, 굉장히 훌륭한 아닙니다. 금방 쓰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네.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를 언제부터 쓰게 되셨는지, 시인의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딱이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었죠. 네. 근데 그때 4학년이 되면은 그 특할 부서라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네. 축구분이 회화분이 그런 부서가 쭉 있어요. 있는데 좀 재밌는 부서는 다 먼저 손들어 버리고,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냥 그 용기 있게 뭘 못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문해부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문해부는 그 맨날 글만 써오러 간다고 다 기피하는 부서였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문해부로 들어갔어요, 타의적으로. 5학년 때도 역시 그 클럽 활동 부서를 조직하는데 그 선생님이 야 저기 문해부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아무 손 안 드니까 옆에 어떤 애가 그래요. 선생님 얘는 4학년 때 문해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러면 너 문해부 맞아. 해가지고 문해부를 5학년 때 거치고 6학년 때는 또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내 스스로 내가 문해부 손을 들어서 그 그때 국민학교 때 3년 동안은 문해부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그 독서부를 들어가가지고 참 그때 제가 원 없이 책을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운 좋게 그 신춘문예 당헌되신 선생님이 시인이 있었고요. 네. 또 역시 그 신춘문예 당헌되신 소설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문학 얘기를 많이 들었죠. 들었고 그래서 문학인은 이렇게 문학가가 되는구나 하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대 때 결정적으로 어떻게 시인이 되겠다는 그 계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교대에 들어가서 역시 시인 선생님이 내가 이제 국어교육과였었는데 네. 이제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국어과가 아니라 옆에 그 영문학과에서 이렇게 시화전을 한다고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써올 사람 써오라고 이렇게 그 공고를 보고 제가 시 2편을 써가지고 우리 그 지도교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 시를 보고는 꼬기작 해가지고 그 큰 지도교수 큰 책상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확 던져버려요. 아,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했는지 네. 내가 반드시 내가 그 훌륭한 시인이 돼서 교수님 앞에 나타나겠다. 내가 아. 속으로 복수를 좀 하겠다는 그런 오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근데 뭐 그것은 기우고 제가 이제 교대 때도 역시 학보사 기자 하면서 교수님 많이 도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어떻든 마음속에 약간 오기 그런 거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그 중앙문단에 신춘을 응모했는데 그 3년째는 내 이름도 거론됐었어 밑에가. 그러면서 좀 아쉬운 작품들 이렇게 그 하는데 그 이제 그걸 끝으로 나는 이제 신춘하고는 인연이 멀다 생각하고 그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때 네. 뭐 현대문학, 뭐 현대시학, 시문학 있는데 그 시문학이라는 그 책 제목이 좋아서 시문학에다가 그 아무 연고도 없이 한 달에 5편씩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네. 그때 얼마나 제가 참 그 기다림이 컸었는가 하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창문가에서 이렇게 그 새가 울거나 까치가 울면은 네. 아, 오늘은 어떤 그 반가운 소식이 네. 오려나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1회 추천해줬고요. 네. 그로부터 한 2년 지나서 그 2회 그 완료 추천을 시문학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히 언제부터 시인이 되겠냐고 한다면은 네. 그냥 초등학교 때 쭉 이어져 왔었는데 쭉 그냥, 아유. 결정적인 계기는 그 교대 때 지도교수의 그 원고지 구경 아마 그것이 결정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한테 감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유, 회장님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한마디를 누구에겐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동료들이나 이렇게 혹시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네. 딱히 그 상대에게 맞는 말이 없을 때는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자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아. 그렇게 했구나. 네네네.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갈 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말은 한마디 해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들어주거나 네. 어쨌든 그 말을 잘못하면은 말은 우리 말의 입과 혀는 그 근심은 그 근본이 되기도 하고 그 몸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끼자리와 같다는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군평이 네, 네. 어느 편에서 보면은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희망적인 말, 위로의 말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도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하게끔 해주는 네, 끝까지 방법. 들어주는 거예요. 네. 1시간 더 들어주고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말을 네. 내가 하는 것보다. 맞아요. 네. 저도 그 방법 한번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또 시뿐만 아니라 동시집, 수필, 편집글, 뭐 평론집 다양한 저서를 내셨어요. 이 다양한 저서를 내려면 다방면으로 진짜 아는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다양한 글을 쓰기 위한 어떠한 비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 리포터가 하는 말은 네.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나. 아유. 그런 어떤 자책감 네.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와 동시는 제가 이제 어렵게 추천받았으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 모아져서 이제 한 권씩 내는 것이고 평론집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평론 교수가 6개월간 기간을 주면서 평론 한 편을 써오라고 이제 과제를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상의 시라고 하잖아. 이상의 네네네. 날개 뭐 그런 네. 거 지금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다고 하는 그 그래서 이양 할 바에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상시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내가 그때 이상 그 작품을 읽을 때 보니까 이미 그 날개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126명인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더라고요. 괜히 나는 이제 석사니까 그냥 스치고 말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출하고 나서 좀 아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방에 있는 잡지에다가 그걸 줬죠. 정리해서 그랬더니 바로 이제 평론가라고 신상을 줘가지고 그 명칭이 그 평론가라는 말을 듣긴 합니다만은 평론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고 평론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시인들이 그 시집 뒤에다가 네. 이제 자신의 시 이렇게 좀 해설 좀 써달라고 하다 보니까 평론집 내고 또 지금도 그 한두 권 분량이 또 밀려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뭐 비법이 있냐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그건 아니고 그 누가 나한테 문학이 뭐냐고 딱 물은다면은 문학은 한마디로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 하나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그런 힘, 어떤 사유의 힘, 그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늘에 저기 구름이 좀 이렇게 흐립니다만 맑은 날에 하늘 보면 그 흰구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흰구름 떠가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흰구름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자기의 그 고향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년 시간을 생각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금 저 흰구름을 보고 자기 지금 현재 자신을 그 관조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떤 그 사유 힘이 네. 문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글이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의 그 경험과 그 속에서 글이 써진 것이지 막 거기서 막 따와서 막 차용해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결국 이 자기 자신의 얘기, 자기가 봤던 것 좀 더 크게 보는 것,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성찰의 힘? 성찰의 힘. 뭐 딱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성찰의 힘. 네. 네. 대전 아동문학 회장도 역임하셨어요. 아동문학에 또 남다른 애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네. 것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동문학에 상당히 그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도에 그 윤석중 선생님의 그 동시 3회를 천료하고 나서 네. 이렇게 그 논문을 써가지고 동시로 논문을 써가지고 제가 승진도 했고 또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저는 그 국어에는 또 동시로 그 연구 수업도 했고 어떻든 그 내 인생의 그 한 중심에 어떤 그 동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동시 쓸 적에는 늘 그 16살에 그 이원 선생님은 고향의 봄을 썼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뭐 고향의 봄. 그 다음에 또 한인현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섬집 아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의 아픔을 이렇게 달래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품이 안 써지는가 생각해서 동시 쓸 때마다 그 작품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네. 그 다음에 동시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동문학회 회장을 4년을 했어요. 그 2년 연임 4년 했었는데, 그때, 네.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 송군영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동아일보에 신춘이 된 정만영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네. 경향일보 신춘이 된 전영관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대전 아동문학에서는 큰 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문학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아동문학장을 거행해서 우리 그 아동문학 회원들이 그 상주하도록 네. 하고 이렇게 그 발인식도 하고 마지막 그런 거 다 해서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는데 신진 작가들이 이렇게 배출이 안 돼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많은 신인 작가들이 좀 배출돼서 네. 아동문학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전 문인협회 회장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문학 기행을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문학 기행을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대전 문학에 문학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상금은 300 혹은 500짜리 그렇게 있는데, 우리 대전 문학 회원들이 한 500명 다 돼 갑니다. 500명이요? 네, 500명. 근데, 상 하나 받기 위해서는 다 못 받죠. 그렇죠. 아무리 제가 상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회원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3, 40년 글써 가면서도 원고료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이고, 한 1%도, 우리나라 1%도 안 되니까. 그리고 문학상이라서 하나 들고 싶어서 아마 상을 좀 이렇게 늘릴 수 있게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 쫓아다녀가면서 이렇게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문학 회원들의 작품을 다 수용을 못 해요. 우리가 이제 대전문학이야 시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책을 발행하는데, 이 산문 같은 경우는 개간지니까 4번 내는데 4번을 다 못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격월간지로 좀 이렇게 격상을 좀 시켜서 우리 회원들의 작품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계신 소망을 하나씩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좋은 작품 한 편 쓰고 싶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문협에 등록된 작가들만 해도 한 1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0.01%만이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 글을 썼어도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지 누가 읽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좋은 글 한 편 쓰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글 많이 써서 대전 문학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문학 잡지에서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지금까지 대전문인협회 박순길 회장님과 따뜻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학채널 주대석 윤숙희였습니다.